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리그레션 모델의 기타 사항인 이제 퀄리테이티브 프리딕터가 있는 경우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리니어 모델의 선형성 가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 즉 x랑 y가 선형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지 않는 그 케이스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이랑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모델에 이제 프리딕션이랑 인퍼런스를 할 때 필요한 이제 수많은 가정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어는 없어야 되고, 에러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에러의 분산은 모든 observation에 대해서 모두 동일해야 된다. 뭐 이러한 가정들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리니어 모델, 파라미터 추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수업 시간에서는 그 LSE 방법을 이용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가우스 마코프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퀄리테이티브 프리딕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프리딕터들은요, 이제 쿼너테이티브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양적 변수 혹은 연속형이 아니고요. 이제 퀄리테이티브 이거는 이제 질적 변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산형 자료, 이산형 변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생인지 아닌지 혹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은요,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컬 프리딕터 혹은 팩터 베리어블, 팩터 프리딕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두 경우 많이 쓰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크레딧 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질적 변수, 퀄리테이티브 프리딕터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할 건데요. 이제 앞서서 한번 설명했었죠. 크레딧 카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대충 하고 넘어갔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크레딧 카드,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죠. 신용카드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잔액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얼마를 썼는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나이 그다음에 여기 카드는 이제 number of credit card에서 이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몇 장이나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education은 years of education에서 몇 년이나 공부를 했을까. 그다음에 income은 소득 그리고 이제 리밋은 이제 카드 한도, 그리고 레이팅은 신용 레이팅, 예, 뭐 이 사람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스캐터 플롯들은요, 보통은 물론 이제 크레딧 카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릿이라고 볼 수 있죠.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 베리어블인데요. 이것도 여전히 연속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순서 관계가 있죠.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제 이것도 인티저 밸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퀄리테이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거는 쿼너테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보시면요. 이제 인컴이랑 카드 한도 이건 어때요? 완전히 양의 관계를 갖고 있죠. 인컴과 레이팅도요.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컴이랑 사용량 보시면요. 어때요? 이게 뭐 뚜렷이 양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의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리밋이랑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선형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엔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그다음에 레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머지도 어느 정도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자, 크레딧 카드 데이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런스 에이지 이런 것처럼 이제 컨티뉴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오운이라고 해서요. 자기 집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student, 학생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marital status,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웨스트인지, 이스트인지, 동부 지역인지, 혹은 뭐 사우스인지, 당연히 노스도 있겠죠? 네, 노스 이렇게 네 개의 지역 중에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레벨이 두 개밖에 없죠. OX. 근데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퀄리테이티브이면서도 레벨이 네 개인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이제 퀄리테이티브 프리딕터가 있는 경우에 리니어 모델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리니어 모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라서요. 오늘 초점을 맞출 문제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제 다른 컨티뉴스 베리어블들을 모두 무시하고요. 이제 집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사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i번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1이라고 두고요. i번째 사람이 집이 없으면 0이라고 두는 인디케이터 펑션.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on, yes. 이러면 1이고요. 아니면 0을 주겠죠. 그래서 이 xi는요, 실제로는 이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면요. 이제 사실 기존 연속형 변수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yi는요, i번째 우리 밸런스는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i 더하기 epsilon i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xi는요, 값이 두 가지밖에 못 가져요. 하나는 1, 하나는 0. 그렇죠? 그래서 만약 i번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1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더하기 epsilon i. 그리고 만약 i번째 사람이 집이 없으면요. 이 xi가 0이니까요. 베타 0 더하기 epsilon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xi, 이 인디케이터 그대로 쓰죠. on, yes.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 모델 해석을 해보면요. 결국 이 두 모델 차이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밸런스가요.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 베타 1만큼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절대적으로 베타 1만큼 항상 많다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이만큼 더 많다. 그리고 이 베타 1이 만약 음수라면요. 이 베타 1만큼 적게 밸런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모델을요, 이제 실제 데이터에 적합한 결과가 여기 보이는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해석해 보면요, 여기 나온 인터셉트는 베타 제로였죠. 그 x1이 지금 0일 때 우리는 y 햇이 베타 제로 햇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거니까요.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량이 약 509.8달러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량은요, 이제 y 햇이요,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1햇 곱하기 x1인데 이때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추정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은요, 509.8 더하기 19.73 해서 총 529.53달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다른 변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카드를 약 19.73달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케이스는요, 이제 주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처럼 이제 레벨이 두 개인 경우지만요, 이제 레벨이 세 개인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변수를 생성해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가 레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제 추가적인 더미 변수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egion이란 변수는 이제 카드 사용자가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south, west, east, 그리고 이제 north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레벨만 다룬다고 하네요. 이제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세 가지 레벨만 다루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레벨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앞선 이제 집을 소유했냐 안 했냐 같은 경우에서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하나 생성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개를 생성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xi1 같은 경우에는요, i번째 사람이 남부 출신이면, 즉 사우스면 이제 1이고요. 아니면 0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xi2라고 두고요. 이제 i번째 사람이 웨스트 출신이면, 서부 출신이면요, 1이고요. 아니라면 0을 줘요. 자, 이렇게 이 두 변수를 잘 조합하면요, 결국 여기 있는 세 가지 레벨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i1이랑 그냥 편히 x1이라고 쓸게요. x2가요. 둘 다 0,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우스도 아니고 웨스트도 아니죠. 그러면 이스트 이렇게 될 거고요. x1, x2가 만약에 1, 0이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사우스니까 1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사우스 출신이다. 그 다음에 x1, x2가 0, 1이면요. 이거는 웨스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 1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 말인 즉슨 사용자가 사우스임과 동시에 웨스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 세 개의 레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더미 베리어블 혹은 두 개의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놀스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하면 네 개의 레벨이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더미 베리어블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1, 0 다 똑같고요. 여기가 이제 놀스. 여기는 이제 똑같이 놀스인데 not from north. 이렇게 쓰시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112, 000, 100, 010, 001 이거 다 생각해 보시면요. 이 네 개의 레벨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이제 설명했던 이제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고 나면요. 이제 나머지 모델링 하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리그레션식 그대로 나오면 yi는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1 더하기 베타 2 xi2 더하기 엡실론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하우스를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처럼 우리가 써보면 i번째 사람이 사우스 출신이면요. xi1이요. 1이 되겠죠. 그리고 xi2는요. 필연적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1 넣고 여기 0 넣으면 이 파트 지워지죠. 그래서 이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플러스 엡실론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째 사람이 웨스트 출신이면요. 여기 x1이 0이고요. x2는요.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 0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엡실론 i 그리고 이제 이스트면요. 둘 다 0이죠. 그래서 베타 0 플러스 엡실론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더미 변수의 수는 레벨의 수보다 항상 하나 딱 적다. 이거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모델에서는요. 이스트에 대한 더미 변수가 없죠. 이스트일 때 1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펑션이 필요가 없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이스트를요. 이제 우리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어떤 값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실 잡아도요.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베타 1과 베타 2 값이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베이스라인으로 둬야 되냐 이런 건 고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모델을요. 아까와 똑같이 이제 크레딧 카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가 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베타 0 햇이 이거고요. 베타 1 햇, 베타 2 햇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베이스라인인 이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제 평균 카드 사용액은요. 이제 베타 0 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531달러만큼 쓰고 있다. 이스트 사람들은요. 그리고 남쪽에 사우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베이스라인보다는요. 베타 1만큼 더 지출을 하죠. 자, 이 경우 베타 1이 음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 사람보다 사우스 사람들은요, 18.69달러만큼 크레딧 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요, 여기 웨스트 사람들은요, 이스트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이스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베타2만큼 많다. 즉, 12.50달러만큼 적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p-value 파트는요, 앞서 뭐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요, 사실은 이제 qualitative variable 혹은 이제 continuous variable인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 이제 region, south랑 west의 p-value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남부와 동부 혹은 이제 서부와 동부 사이에 이제 평균 카드 사용액의 차이가 실제 차이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음을 말해주고요. 즉, 여기에 이만큼 18.69달러만큼 적고요. 12.50달러만큼 적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는 이제 프리딕터가 퀄리테이티브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컨티뉴스 베리어블인 경우랑 똑같다. 이건 설명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는요. 리니어 모델의 한계점인 linearity assumption, 즉 x랑 y의 관계가 만약에 선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dditive, linear, 이걸 그냥 모델로 써보면요. fx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1, 베타 2 곱하기 x2, 여기 더하기죠. 그래서 여기 additive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near는요, 이제 선형 모델 원래 가정하시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사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게 사실 인터랙션 효과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한국말로는 교호작용. 네, 그래서 이제 교호작용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크레딧 카드 데이터 이용을 했다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 썼던 애드버타이징 데이터, 광고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에서 이전 분석에서는 이제 하나의 광고 매체, 뭐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뭐 한 군데에 이제 광고액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뭐 세일즈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혹은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예측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가정한 게 뭐냐면 어떤 광고 매체에 지출된 금액과 금액을 증가시켰을 때 뭐 다른 매체에는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든가 관계없이 세일즈에 미치는 영향이 다 동일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에, 그래서 여기 모델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요, 이제 라디오 광고를 안 해서 상품의 인지도가 전혀 없든, 혹은 뭐 라디오 광고를 우리가 1,000억을 지출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다 알고 있든, 뭐 그거 관계없이요, 우리가 TV에다가 뭐 1달러 지출하면요, 세일즈가 평균적으로 베타 1만큼 증가한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라디오 광고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 1,000억 지출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 그럼 TV에다가 광고를 1달러 더 지출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인지도 상승에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리고 또 극단적인 케이스, 라디오, 뉴스페이퍼,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경우에 TV에다 1달러 더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세일즈 효과가 극단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요, 또 이런 가정이요, 조금만 더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시너지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X1을 조금만 증가시키고요, X2도요 조금만 증가시켜. 둘 다 뭐 1달러만큼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뭐 10만큼 나요. 기존에는 X1을요 2달러 증가시킨다고 해서 10만큼 광고 효과가 안 나요. 그 다음에 X2도요 2달러만큼 증가한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10만큼 나오지 않아요. 근데 1달러, 1달러 이렇게 잘 배분하니까 광고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이런 게 시너지죠.
자, 이런 시너지 효과도 이 모델은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방금 시너지 효과 혹은 인터랙션을 설명한 게 이 슬라이드에 있고요.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자, 라디오 광고에 돈을 쓰는 것이 실제로 TV 광고의 효과를 높인다고 가정을 하면요. 즉, 우리가 아까 1달러, 1달러 이렇게 잘 배분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하면요. TV에 대한 기울기가요. 이 베타1에 대한 기울기가요. 라디오에 우리가 광고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같이 증가할 것이다. 즉, 앞선 모델에서는요. 그냥 베타1만큼 평균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했지만요. 실제로 이 TV의 증감액은요. 베타1 곱하기 뭐 베타1, 2 곱하기 라디오만큼 우리가 라디오에 지출 많이 하면요. 요 TV 광고 효과는요. 이만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2달러라고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만약 10만 불 정도 우리가 고정 예산이 주어져 있으면요. 이제 라디오의 절반, TV의 절반 만약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요. 이렇게 절반 지출하는 것이 이제 한 군데 몰빵하는 것보다 더 좋다. 세일즈 효과를 높이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시너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개념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시너지는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TV, 라디오, 세일즈에 대한 3차원 스캐터 플롯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평면은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피티드 라인. 피티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TV랑 라디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으로 보인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 보시면요. 이제 TV랑 라디오 값이 굉장히 낮은 경우만 볼게요. 그러면 이게 라디오가 낮은 경우는 이 정도 있겠죠? 그리고 TV가 낮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낮은 경우 여기만 이제 해석이 편하니까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일단 이 평면 위에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이 올라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fitted line보다 observation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추정값, multiple linear regression의 추정값이 너무 underestimate 되어 있다. underestimate. 좀 작게 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TV랑 라디오가 굉장히 큰 경우 이렇게 볼게요. 이 케이스. 이 케이스에도 보면은 밑에 observation들이 거의 없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fitted line이 더 밑에 있다. 즉 이것도 underestimate. 하지만 이 가운데 영역 있죠? 이 가운데 영역은 observation들이 위에도 조금 있긴 있어요. 빨간색 점이 보이긴 하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점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말인즉슨 이 파트에서는 overestimate 했다. 너무 과대 추정했다. overestimated.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 혹은 리니어 관계로만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떠한 패턴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이제 보완하려면요. 기존 리니어 모델에다가 당연히 인터랙션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 포함시킨 모델은요. 사실상 똑같은 리니어 모델이긴 해요. 자, 세일즈는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TV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라디오 더하기 베타 3 이게 추가적인 파트죠. 라디오 곱하기 TV 이 부분을 우리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추가 그 다음에 에플론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에러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 모델로 추정한 결과물입니다. 자, 결과 보시면요. 이제 인터랙션 텀만 볼게요. TV 곱하기 라디오라고 하는 인터랙션 텀에 대응되는 코에피션트가요. 0.0011이라고 해서요. 결국에는 이게 둘이 잘 조합하면 더 큰 Y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너지가 실제로 있음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유의미하냐 이거는 이 p-value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hypothesis는요. null hypothesis는 위에 있는 베타3가 0이냐 그리고 alternative는 베타3가 0이 아니냐 이건데 이제 p-value가 우리 significance 레벨 0.05라고 주면요. 훨씬 작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서 인터랙션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터랙션이 들어간 모델이랑요, 인터랙션이 들어가지 않은 메인 이펙트만 고려한 모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에서는 그 비교 수단으로요, R-스퀘어 밸류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이거 몇 번 강조를 했었죠. R-스퀘어로 옵티멀한 모델을 골라내는 것 혹은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거 쓰도록 할게요. 자, 인터랙션이 포함된 인터랙션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요, R-스퀘어가 96.8%래요. 이건 사실 맥시멈 값이 1이라고 했잖아요. 즉, 100%. 자,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가 R-스퀘어 가지고 모델 평가하지 마세요 했지만 이 정도 높으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터랙션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R-스퀘어 값이 89.7%입니다. 물론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 혹은 플렉서빌리티가 높을수록 R-스퀘어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가 더 큰 숫자인 거는 언제나 성립해요. 하지만 이게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쓰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자, 이 R-스퀘어 값을요, 이제 원래 R-스퀘어 데피니션대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저희 인터랙션 없는 모델, 그러니까 이제 TV랑 라디오의 교호작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스퀘어가 89.7이고요. 인터랙션 고려하면 96.8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6.8 빼기 89.7 나누기 그리고 100 나누기 89.7, 즉 69%가요. 기존의 인터랙션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로 피팅한 후에 남아있는 세일즈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69%가 인터랙션 텀으로 설명이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블 추정치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에 이제 코에피션트가 1.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광고에다가 우리가 $1,000 더 지출한다라고 하는 건요. 기존의 베타 1 햇 더하기 베타 3 햇 곱하기 라디오만큼의 평균적인 세일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선 테이블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19 더하기 1.1 곱하기 라디오 유닛만큼 평균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라디오 광고에도 $1,000 증가하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는 베타 2 햇 더하기 베타 3 햇 곱하기 TV 광고 지출액 만큼 이제 평균적으로 세일즈 판매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앞서 표에 나온 그 값 그대로 대입하면 요것만큼 평균적으로 세일즈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이어라키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p-value와 좀 관련이 있어요. 혹은 이제 significant variable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 이제 교호작용은요. p-value가 굉장히 작아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TV는 어때요? p-value 여전히 작죠. 그리고 라디오는요. significance 레벨을 0.05라고 두면요. 여전히 유효한데요. 제가 이번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0.001이라고 줄게요. 자, 이 경우에 라디오라는 변수는 유의미한가요? 아니죠. 이 경우에는 이제 we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p-value가 크니까 다음 모델 구성할 때는 이거 지우자.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모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hierarch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라키의 개념을요,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인터랙션 텀이 이제 p-value를 굉장히 작게 갖고 있어서 굉장히 significant한 variable이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이제 메인 이펙트, 뭐 라디오, TV 이러한 변수들은요, p-value가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 하이라키 프린시플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 자, 인터랙션 텀이 significant한 경우에는 관련 변수의 p-value가 크더라도 메인 이펙트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이게 hierarchy principle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만약에 x1이랑 x2의 p-value y는 뭐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2x2 베타 1 2x1 x2 플러스 엡실론에서 자, 이 값만, 이 변수만 significant 하다라고 하고 이 x2랑 x1은요. p-value가 굉장히 높더라도요. 이게 유효하면요. 나머지도 다 유효한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고요. 자, 이러한 원칙에 이제 근거는요. 이제 주효과가 없이 우리가 인터랙션만 포함된 모델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는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도 많고요. 혹은 빅데이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프리딕터의 개수가 뭐 100개, 1000개, 사실 이 정도도 괜찮죠. 근데 뭐 100만 개, 10에 6승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터랙션 텀 이런 거 고려하기도 어렵지만요. 그걸 일일이 하이라키 프린시플 따져가면서 지우고 살리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라키 프린시플 무시하고요. 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인터랙션 텀이 있는 경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이제 퀄리테이티브 프리딕터가 교작용에 있는 경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데이터는 다시 한번 크레딧 카드 데이터고요. 밸런스를요, 이번에는 인컴이라는 프리딕터랑 이제 학생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프리딕터로 이제 모델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델은 이제 i번째 사람의 밸런스, 카드 사용액이요. 그다음 그냥 먼저 이렇게만 써볼게요. 베타 1, 베타 1 곱하기 x1, 베타 2 곱하기 x2, 그다음에 베타 3 곱하기 x1 곱하기 x2 이게 앞서서 설명했던 인터랙션 텀이 들어간 리니어 모델이죠. 자, 여기에서 x1이 이제 인컴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x2는요. 이제 스튜던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스튜던트 스테이터스에 대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그래서 학생이면 1, 아니면 0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x2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단순화하면요. 학생이라고 하면요. x2가 둘 다 1이에요. 따라서 여기 앞부분은 똑같고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만 달라지는데 학생이면요. 베타 2 더하기 베타 3 곱하기 x1. 이때 x1이 인컴 i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학생이 만약 아니면요. x2가 0이죠. 이것도 0, 이것도 0 해서 그대로 0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단순하게 깔끔하게 써보면요. 결국에 학생이면요. 인터셉트 텀이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2. 그리고 인컴의 슬로프는요. 이제 베타 1 더하기 베타 3.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요. 이 베타 2랑 베타 3 이 파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인터셉트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인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모델을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표현한 건데 이게 인터랙션 교작용이 없는 거 그리고 이건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보면요. 인컴이 쭉 증가해요. 뭐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빨간색이 학생이고요. 까만색이 학생이 아닌 경우네요. 자, 이렇게 인컴이 쭉 증가하면 밸런스 카드 사용액도요. 선형적으로 똑같은 비율만큼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터랙션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스튜던트의 카드 사용액은요. 처음에는 높아요. 뭐 책도 사야 되고요. 학교 다니려면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뭐 이것 저것 뭐 쓸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처음 밸런스액이 높은데요. 그래도 인컴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상승폭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근데 넌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은 안 사도 되죠. 자기가 필요한 책만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 사용액은 낮지만요. 인컴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쓰는 카드 사용액은요. 더 많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인터랙션이 포함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넌리니어한 관계를요, 단순히 인터랙션 추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 앞서 보여드린 얘들은요, 실제 프리딕터가 두 개 이상이 됐죠. x1, x2 이게 존재하니까 이제 x1 곱하기 x2라는 인터랙션이 넣으면 이제 모델이 비선형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프리딕터 개수가 하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인터랙션 고려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인터랙션 대신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x2 대신에 x1을 한 번 더 넣자. 즉 x1 제곱을 사용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개념이 바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앞서 다뤄봤던 오토모바일 데이터 이걸 쓸 거고요. 이제 오토모바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여기 있는 홀스 파워, 마력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일 per 갤런, 연비. 뭐 MPG라고 해서 자동차 타시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데 이렇게 많은 실험을 거쳐서 여기 observation들이 다 있고요. 이 observation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떠한 뭐 관계, 모델을 찾고 싶어 해요. 기존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쓰면요. 이제 마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비가 감소한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천천히 달리면 어떻게 돼요? 연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물건을 싣고 급가속을 하는 뭐 이러한 차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마력은 당연히 높아요. 근데 연비는요. 안 좋아지죠. 그런 관계를 잘 나타낸다고 해서 리니어는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 포인트를 정말 잘 설명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꼬리 파트, 왼쪽 꼬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자, 오른쪽 꼬리, 이쪽 파트 볼게요. 자, 이 라인이 예측 값인데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underestimate. 너무 작게 추정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쓴 게 이 x제곱 텀을 넣어본 거예요. 모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디그리 2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경우에 보시면은 파란색 선인데 어때요? 조금 더 observation들을,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개념을 x1 3승, x 4승, x 5승 이것까지 다 포함해보자 라고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여기 초록색 곡선인데요. 어때요? 마지막에 막 올라가요. 이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쪽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디그리 2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이 이 두 개의 변수 관계를 잘 설명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요. 넌리니어한 관계도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서는요, 제 2차 시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관통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자, 2차 시기 모델은요, 그리고 앞선 수업에서 이제 쿼드레틱 모델이라고 했고요. 자, 그 모델을 써보면요, 이제 Y는 mile per gallon MPG였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에 해당하는 홀스파워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홀스파워 제곱 더하기 여기 엡실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뭐 3차 시기면요. 뒤에 베타 3 곱하기 홀스파워 3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부분만 추가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쿼드레틱 모델의 적합 결과가 이 표에 나타나져 있고요. 이제 코에피션트만 조금 보면요. 사실은
뭐 이것만 보고 우리가 홀스파워 증가시키면 마일 per 갤런이 안 좋아질 것이다. 무조건 안 좋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홀스파워 제곱텀이 양수로 있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위로 볼록이에요. 홀스파워가 굉장히 증가하면요, 마일 per 갤런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해석할 때 한번 다룰 것 같긴 한데 extrapolation이라고 해서요.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안 돼요. 그 패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지금 데이터는요, 어디에 있냐면 요 범위 내에만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쪽 범위, 앞으로 홀스파워를 증가시키면 마일 per 갤런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 추세 해석은요, 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extrapolation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p-value도 좀 보시면요. 둘 다 작죠. 근데 만약에 이게 크다고 하더라도요. 앞서 hierarchy principle에 따라서 이것도 반드시 또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뭐 여하튼 간에 뭐 이렇게 제곱텀, 뭐 삼승텀 이렇게 있으면요. 메인 이펙트는요. 항상 포함시켜야 되고요. 또 극단적으로 여기 3승 이것도 있는데 이게 0.0001보다 작아서 significant 하다라고 하면 메인 이펙트는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데 제곱텀도 추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차수 낮은 모든 이펙트들을 다 추가하시는 게 hierarchy principle이 말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요. 그럼 우리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쓰는 게 맞느냐 이거거든요.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제 x랑 y에 대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본 다음에요. 리니어 모델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뭐 어떠한 약간의 곡선, 패턴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보고 판단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거든요. 하지만 그 경우는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프리딕터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프리딕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서는 스캐터 플롯 그려봐도 사실은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x1, x2 이렇게 있으면 리니어 모델 할 때 쿼드라틱 모델 무조건 고려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MSE, 테스트 MSE나 Adjusted R-square 이런 거 봐야 되냐? 네, 맞습니다. 그냥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x1 제곱, 베타 4, x2 제곱 이렇게 다 해보고 한번 이것만 지워보고 x1의 제곱텀만 넣어서 해보고 혹은 이거 지워보고요. 다시 x2의 제곱텀 살려서 다시 모델 피팅하고 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모델 방법, 뭐 분석 방법이든 간에요. 뭐 마법의 모델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버튼 한번 클릭한다고 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무한대, 굉장히 많은 수의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사전 지식과 데이터를 분석해 본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이 좀 추려내셔야 돼요. 한 100개 혹은 1000개. 뭐 요 정도의 방법들을 추려낸 다음에요. 그 방법들을요. 일일이 다 시행해 보셔야죠. 그리고 자기가 사전에 세웠던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MSE라든가 뭐 ANC, BIC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모델을 찾아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분석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뭐 여하튼 간에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 없냐 하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이는 residual versus fitted plot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스캐터 플롯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고요. 여기 y인데 극단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러한 2차 관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2차를 무시하고요. 리니어 모델을 하면요. 요렇게 살짝 상승하는 뭐 이러한 직선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보시면 residual이 RI 혹은 이 책에서는 EI라고 줬었죠. 그래서 YI 빼기 YI 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observation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관측값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 RI 같은 경우에는 residual은요. positive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포지티브예요. 여기는요? 네거티브. 여기 네거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자, 데이터 포인트들을 조금 더 추가시켜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여기, 여기,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계속 양수이다가 갑자기 리시듀얼이 음수로 가다가 다시 양수로 변하죠. 자, 이런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게 residual versus fitted plot이에요. 그래서 residual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다 양수예요. 양수, 양수, 양수. 근데 점점 0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물론 여기 약간의 양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점으로서는요. residual이 대부분 또 양수로 바뀌어요. 여기 물론 음수가 있지만 이것도 에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쓰던 간에 이런 패턴, 이렇게 빨간색 곡선 이런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아, 2차식이 있나 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이다. 좀 지우고요. 패턴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양수예요. 그러다가 음수가 돼. 그러다가 양수가 됐다가 다시 음수가 돼. 아, 이러면 큐빅 모델 3차식도 들어간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만약 한 번 더 구부러지면요. 4차식.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리니어 모델의 residual versus fitted plot이었고요. 쿼드레틱 모델 2차식 들어간 경우에서는요. 어때요? 이 결과물은요. 사실 R에서 나온 거예요.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R은요, 이렇게 패턴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이걸 항상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0을 중심으로 잘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쿼드레틱 모델이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 거는 선형 모델에는 여러 가지 필수 가정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요. 이제 앞서 설명했던 이제 linearity, 선형성 써줄게요. 선형성. 그 다음에 normality distribution인데 오차항의 정규성. 그러니까 error distribution이 다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ndependent error 혹은 independent observation에서 이제 observation이나 error가 모두 독립. 그 다음에 이제 constant variance assumption이라고 해서요. 에러의 variance가 모든 observation에 대해서 다 동일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variance of epsilon 1, variance of epsilon 2 두 번째 에러, 그리고 맨 마지막 n번째 에러가 다 시그마 제곱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 outliers and leverage point에서 뭐 이상점 혹은 leverage point가 없어야 된다 이건데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면요. 아웃라이어는요. 다른 무리와 동떨어져 있는 소수의 점들을 말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 y 이렇게 그려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요. 이번에 빨간색으로 보라색이랑 똑같은 있는데 여기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집단과는 이제 Y축 방향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아웃라이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패턴, 자,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설명했던 거는요,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포인트가 설명하는 패턴과 어긋나 있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이 빨간색이 없다고 가정하면요, 뭐, 요 뒤에 있다고 할게요. 전체적인 패턴 안에서는 잘 그 관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리에서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리니어 모델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 스몰 콜리니어리티 해서 프리딕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해석도 어렵고 스탠더드 오브 에러도 굉장히 급상승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는지 뭐 테스트랑 혹은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회귀 분석, 리니어 모델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셨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요, 이제 가우스 마르코프 티오렘인데요. 이건 책에 없어요. 제가 추가한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추정 방법, 베타 추정 방법으로요. 딱 하나만 배웠죠.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LSE만 배웠는데요. 뭐 앞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리스트 앱솔루트 디비에이션, RAD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트림드 스퀘어 LTS. 그다음에 후버스 메소드 뭐 이런 거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쓰고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가우스 마르코프 티오렘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가우스 마르코프 티오렘에 따르면요. 자, LSE는요. unbiased estimator 중에 가장 작은 분산을 갖고 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MSE가요. bias variance trade-off 설명할 때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뭐 증명은 안 했어도요. 자, unbiased estimator는요. 에스티메이터들 중에 바이어스가 다 0인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지금 0이에요. 자, 그 중에서 베리언스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거는요. unbiased estimator 중에서 LSE가 이 MSE도 가장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LSE가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터죠. 그래서 이런 약자를 따서요.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고 이 약자 따서요. 블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LSE를 계속 강조해서 배웠고요. 뭐 근데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바이어스가 조금 있으면 베리언스가 더 작아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리치, 그다음에 라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프리딕터 중에 qualitative 질적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continuous predictor와 동일하게 모델을 세울 수가 있고요. 해석도 똑같이 하면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간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형 모델이 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linearity assumption이죠. x랑 y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해결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interaction. 그리고 그 예로요. 시너지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이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이제 프리딕터가 두 개인 경우 모델이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베타 2 곱하기 x2 자, 인터랙션은요. 단순히 이렇게 두 항을 곱한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자, 프리딕터 두 개인 경우를 써보면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그 다음에 베타 2 x2 베타 3 x1 제곱 베타 4 x2 제곱 물론 여기에 인터랙션 텀 고려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지워도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지워도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설명할 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hierarchy, key principle. 만약에 이제 고차원 텀, 교호작용이나 뭐 이런 제곱 텀이 significant 하다라고 하면
이제 메인 이펙트 텀이 significant 하지 않더라도 모델에는 포함하는 것이 좋다. 해석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변수 너무 많으면 이거 일일이 따지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고려하지 않는 프린시플이기도 합니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게 선형 모델 필수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뭐 linearity assumption, equal error variance, 그다음에 independent error 뭐 등등이 있었죠. no outliers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수업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요. 사실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설명한 게 이제 가우스 마르코프 테오렘이었거든요. 자, 이게 나타내는 게 LSE가 unbiased estimator 중에서는 가장 작은 테스트 MSE를 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증해주는 그러한 이론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LSE를 배우고 처음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LSE를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